저는 결혼 6년 차,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적어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집을 가져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살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 혼자서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간 뒤에도 제 집 하나 없이 전세나 월세 전전하며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정말 한푼이 아쉽고 여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도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매사에 천하태평이고 혼자 기분 내면서 시가 식구들한테 좋은 사람 되는 꼴을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완전히 남일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연차도 비슷하기 때문에 연봉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세금 떼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300만 원 언저리를 받고 있어요. 연장 근무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지만 평균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나 연말에 상여금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6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는데 제 나이 34살, 남편 나이 38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기에 크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적금을 하나 더 들기 위해서는 아끼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돈 모으기에 유리한 점은 주변에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저는 쉬는 날에도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친한 친구도 둘 정도밖에 안 되고 회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집에만 있는 걸 가장 좋아하고 지금도 아이 때문이 아니라면 주말에 외출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제 남편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회사 사람들이랑 술자리도 자주 갖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결혼할 때 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 지인 말고는 사람 모으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남편은 하객이 하도 많이 온다고 하는 바람에 애초에 예식장과 계약했던 숫자를 한참 넘어가서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끝까지 못하고 답례품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 그렇게 많고 모임 다니는 걸 좋아할 때부터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한 뒤로 남편과 돈을 합치고 살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받는 월급을 그대로 적금만 붓고 살 줄 알았지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재테크에는 아예 관심을 끄고 살았어요. 특히나 코인 같은 건 너무 무서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관심조차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은행에 차곡차곡 적금 붓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은행 이자 1년 내내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적금을 넣어? 목돈이 있으면 펀드나 주식에 넣어놔야지. 평생 개미처럼 한 푼 두 푼 모으면 개미처럼 지하방에서 사는 거야.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재테크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고 저는 그래도 일단 적금을 들어야 한다는 쪽이었고 남편은 돈이 생기는 족족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어요. 적금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저는 어차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남편에게 제 적금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버는 돈의 최소 70%는 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몇 년간 모아온 제 적금 통장을 보고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믿어주는 눈치였고 내심 기분 좋아하더군요. 다만 그래도 여전히 포기를 못하고 저한테 그 돈으로 주식이나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냐 묻길래 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한다고 적어도 집 사기 전까지는 적금으로 돈 모을 거라고 대답을 했죠. 어휴, 진짜 돈이 너무 아깝다. 저 돈이면 미국 주식에 묻어두고 몇 년 지나면 2배가 될 텐데.
남편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은 서로 공동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씩 넣고 나머지 돈은 각자 방식대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 서로 모으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래서 우리 부부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유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적금과 주식 투자에서 두 사람 다 하나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상하지만 그때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신혼 초반 1년까지는 서로가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남편의 주식 투자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다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1년을 두고 지켜보니 제 은행 적금 수익률보다는 남편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좀 더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에 실패했다가 제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주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저의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워낙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고 생활비만 꼬박꼬박 주면 괜히 트집 잡지 않았어요.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하느라고 작년까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고 휴직 수당 받으면서도 생활비는 그전과 똑같이 부담해오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보내고 남는 돈은 고스란히 적금 통장에 넣어놨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깨트린 적 없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 집 전세 계약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이사를 하던지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전세금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당신 통장에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제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이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얼마 뒤에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는 주식 통장에 8천만 원 이상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다시 물어봤을 때는 남편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로 모은 돈이 적어도 8천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고 이제까지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모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친 금액에 황당함을 넘어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최근 주식에 투자하던 돈을 절반 정도 빼서 코인에 넣어뒀는데 그게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떨어졌어도 나중에 오르면 훨씬 많이 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투자하다 보면 많이 벌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건 확실한 거니까 나중에 크게 오를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이고 뭐고 지금 당장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너무나도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남편 때문에 답답했어요. 집주인은 주변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당장 이번 계약에 최소 1억은 올려받지 않으면 그냥 집을 빼달라는 입장이라서 남편에게 그럼 3천만 원 남아있는 거라도 달라고 했더니 투자해놓은 것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빼면 완전 손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안 돼. 몇 달만 있으면 금방 반등해서 본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결국 제가 가진 적금을 깨서 5천만 원,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직원 대출로 5천을 더 받아서 집주인에게 1억 맞춰주고 겨우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지금 손해본 것만 본전 찾으면 빼던지 하고 그 뒤로 우리 집안 모든 돈 관리는 저한테 맡기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자기가 투자한 것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건데 왜 자기를 못 믿어주냐고 화를 내고 결국 돈 때문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심한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돈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솔직히 더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매달 얼마씩 모으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전부 보고 싶다고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거절당했어요.
그걸 왜 보려고 해? 당신 나 못 믿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건 선 넘는 거야. 자기가 버는 돈인데 생활비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잘 주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는 거라며 그걸 가지고 왜 제가 검사를 하고 시비를 거냐 따졌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 싸우기만 하다가 별 소득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하던 대로 적금을 붓고 있고 작년에 육아휴직 끝난 뒤로는 회사에 복직한 이후로도 이전과 똑같이 은행에 돈을 모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남편이 벌고 있는 돈을 주식이나 코인으로 다 까먹을까봐 항상 불안했어요. 하지만 돈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편과 자꾸 싸우기 싫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다가도 남편이 까먹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과 잦은 말싸움 끝에 결혼하고 지금까지의 남편 월급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통장도 똑같이 남편에게 다 보여줬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사이의 신뢰가 다 깨지는 기분이야. 남편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이럴 거면 앞으로 돈 관리는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 둥 성질을 냈지만 반대로 저는 우리 사이에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어보게 된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정말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3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돈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저는 생활비를 먼저 입금해놓고 그 뒤에 바로 일정 금액을 적금 통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돈을 제 용돈으로 쓰면서 한 달을 살아요. 우리 부부 먹고 쓰는 것과 핸드폰 요금까지 전부 공동 생활비로 해결 가능하니까 사실상 용돈은 많이 있어봤자 별로 쓸 일도 없고 가끔 필요한 옷이나 물건을 사는 정도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완전 다른 생활 패턴으로 살았더군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쓰고 카드 할부도 꼬박꼬박 쓰면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용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본인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을 주식 통장에 넣으니까 어느 때는 50만 원밖에 못 모으는 달도 있고 어느 때는 100만 원 정도 모으는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 모임이 많다 보니 술값도 많이 쓰고 무엇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꼬박꼬박 시어머니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게 대체 뭐냐고 추궁했더니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고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또 열받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살 거면 뭐하러 저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삽니까? 저는 천하의 불효녀라서 친정에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주고 살고 있고 자기는 효자라서 매달 50만 원씩 턱턱 시어머니한테 보내주는 걸까요? 생활비 통장에 남편이랑 제가 100만 원씩 모으기 때문에 사실 그 돈으로 살림하고 매달 조금씩 돈이 남아요. 저는 그걸 나름대로 비상금이라 생각하고 잘 모아뒀다가 지인들 경조사 비용이나 양가 부모님들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 20만 원 정도씩 용돈으로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저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뻔히 우리 상황 알면서 자기 혼자 6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효자처럼 기분 내고 살았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50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1년이면 600만 원이고 결혼하고 6년이면 3,600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정말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저는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고 돈 문제 해결 못하는 남편에게 이럴 거면 나는 우리 아이만 데리고 친정 들어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번 돈 당신 혼자 기분 내고 쓸 거라면 그냥 혼자 살아. 누구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줄 몰라서 이러고 악착같이 돈 모으며 사는 줄 알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었고 그때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저한테 주식과 월급 통장을 맡기고 매달 용돈을 받아쓰기로 저와 합의했습니다. 제가 남편 통장 관리를 맡게 되면서 남은 주식이나 코인도 그냥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해서 적금 통장에 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정말 몇 달만 기다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도 그 말에 혹해서 본전 찾을 때까지만 두기로 하고 그 돈은 그냥 잊고 살기로 했죠. 용돈을 조금 넉넉하게 주고 모자라면 저한테 더 받아서 쓰기로 약속하고 남편이 마음대로 긁고 다니던 신용카드도 뺏었습니다. 그전부터 남편이 몰래 보내고 있던 시부모님 용돈까지 그때부터 싹 다 끊어버렸죠. 얘기는 들었다. 이제부터 너가 돈 관리를 다 맡아서 한다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던 용돈을 딱 끊어버릴 수가 있니? 시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끊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집 살 때까진 아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이 그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아직 일을 하시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시댁의 생활비 걱정을 저희가 해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효도는 몇 년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저희부터 살고 봐야죠. 남편도 처음에는 쓸 돈도 없다고 돈 부족하다고 난리였는데 요즘은 본인 용돈에 적응했는지 적당한 선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수많은 인맥들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경조사 비용만 해도 매달 1, 20만 원씩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돈 관리 다 맡겨놓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 포기한 건지 좀 편해 보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찬 건 아닐까 의심도 해봤지만 애초에 남편의 급여 통장을 제가 쥐고 있었기에 월급은 물론 수당과 석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까지 전부 제가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딴 주머니를 찰래야 찰 수가 없었죠. 제가 먼저 슬쩍 요즘은 용돈 부족하단 말을 안 하냐고 떠보는 질문도 했었는데 자긴 이제 괜찮다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2차까지 술 마실 거 1차만 마시기 때문에 돈도 절약되고 좋다면서 지금 있는 용돈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좀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았고 이제 우리 부부는 마음 모아서 집 살 때까지 열심히 돈 모으며 사는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 돈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 아들이 약속한 건 너라도 지켜야지. 올해 우리 해외여행 보내주기로 했어. 너희 시아버지가 칠순인 건 알지? 아니,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었나 봐요. 아버님이 올해 칠순이신데 9월이 생신이시거든요. 그때 해외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는데 하와이나 괌을 보내드리기로 약속했답니다. 진짜 미친놈이랑 제가 같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두 분 대충 경비를 계산해보니 못해도 5, 600만 원, 조금 좋은 옵션에 용돈까지 좀 챙겨드렸다가는 1000만 원이 그냥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작년부터 기대 많이 하고 있었다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여권까지 만들어 놓으셨대요.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해외여행 보내드릴 돈은 없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님이 완전 화를 내셨습니다. 내 아들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너가 왜 안 된다는 거야? 우린 작년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칠순 선물로 여행 하나 못 보내주니? 일단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자기가 약속했던 것이 맞다 하네요. 그땐 내가 주식으로 돈 벌고 있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여행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칠순인데 그냥 한번 보내드리자. 나도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본인이 저지른 일을 저보고 해결해달라 하네요. 어차피 지금 내 월급은 전부 당신이 관리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믿고 월급을 다 맡겼는데 이 정도도 못해? 뻔뻔하게 돈 내놓으라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 믿고 살다가는 평생 내가 거짓골을 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무조건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입장이고 남편 역시 자기가 해놓은 약속이니 저보고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집안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그냥 제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모두 돌려주고 그냥 이혼하고 끝내자고 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 여행 보내주자는 말이 그렇게 싫어? 내년엔 너희 부모님도 보내드리면 될 거 아냐? 남편은 끝까지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렸고 저는 그냥 빠른 시일 내로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끝내자고 말했어요. 이 문제로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아이는 제가 키우면 되니까 남편에게 양육비만 받고 끝내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혼 이야기를 꺼낸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 이혼하겠다고? 시아버지 칠순 여행 보내달라 했다고 이혼하겠다는 게 사람 맞냐?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릴 새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있는 힘껏 밀쳤는데 힘없이 뒤로 나자빠져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사람 잡네. 아니, 애초에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게 누군데. 갑자기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거실 바닥에 배를 뒤집고 나동그라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며 달려가 일으켰어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인간도 제가 머리채 뜯길 뻔한 건 눈에 안 보이고 시어머니가 넘어진 것만 보였나 봐요. 경찰에 신고를 한 해 만에 하길래 제가 먼저 폭행당했다고 고소를 하더라도 최소 쌍방이라고 했더니 신고한다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날 바로 아이 데리고 짐 싸서 친정으로 나와버렸고 그 뒤로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든 통장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모은 돈은 한 푼도 손해보는 거 없이 다 가져올 수 있었고 거기에 아이 양육비까지 매달 7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이와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렸는지 이혼하면서도 자기가 알아서 시부모 칠순 여행을 하와이로 보내줄 거라고 하는데 하와이를 보내건 달나라를 보내건 그게 이제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어차피 이혼했으니 본인 돈이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죠. 매달 양육비만 꼬박꼬박 잘 보내면 아무 상관 안 할 겁니다. 대신 나중에 거지되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합치자는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